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또 불시에 닥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탑 자산관리의 김경화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도 선물같이 찾아온 보험 전문가 김경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살짝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주 쉽고 가볍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눈여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후 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노후를 대비하고자 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연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행복한 노후, 준비하지 않으면 없다라는 주제로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딱 들으시면 좀 무섭거나 무겁거나 이런 느낌 살짝 드시죠? 누구나 다 바라는 게 행복한 노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어가다 보니까 나의 노후, 내가 과연 일을 안 하고 그 이상의 나이가 됐을 때 과연 나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그 60세, 65세, 70세 이후의 나의 노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요? 5, 60대 되신 분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모님은 당연히 자식이 모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부모님은 제가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연령층에 속해 있지만요.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예전 2002년 정도까지만 해도 부모님을 본인들이 모셔야 한다. 70% 이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30%도 안 되게, 30%도 안 되게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보낼까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어느 부분에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결과 보면 한 50% 이상이 사회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정답일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 우리가 그 삶의 리스크 중에 장수 리스크가 있어요. 오래 살면 살수록 힘들어지는 부분. 과연 왜 오래 사는 게 힘들어지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건강해서 오래 살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하지만 아파서 오래 살게 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파서 오래 사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내가 건강한 수명은 83.5세인데 건강하게 살고 싶은 기대 수명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나이는 66.3세밖에 안 되죠. 그럼 이 갭 차이를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력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아파도 걱정 없이 오래 살 수 있도록 유지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고령자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건강 문제. 건강 문제가 60.2% 남자, 여자는 68.7%. 여자가 조금 더 많은 이유는 아마 여자분들이 수명이 더 길게 오래 살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70% 상당의 60% 이상의 이 부분들은 건강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어려움이 50%에서 55%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은 모두 돈에 대한 문제인 거죠. 제가 오늘 노후 대비를 얘기하면서 자꾸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려면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 건강 문제나 경제적 문제, 이런 모든 부분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커버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노후 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 노후를 위해서 금전적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회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설문조사가 50% 이상, 50% 이상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노후 대비는, 노후 문제는. 그러면 과연 우리 국민연금 수령하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얼마나 잘 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선은 고령 인구, 나이 드신 분들이 인구가 점점 너무나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대는 17.3%예요. 17.3%예요. 노령 인구가. 그런데 25년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20%대가 넘어가는 거죠. 20.3%가 된다고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2045년 세계 1등 일본이 노령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2045년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다. 2061년에는 40.4%, 40.4%가 노령 인구일 수밖에 없다라는 예시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고민이 많지만 노령 문제 때문에도, 노령화되는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노령 인구도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렇게 많아지는 분들이 국민연금으로 다 해결이 가능할까요? 생산력 인구,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64세 이후의 인구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2020년도에는 3,737만인데 25년은 점점 줄고 23년, 40년 결국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노령 인구는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경제활동하는 인구들은 아무리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도 이 급격하게 늘어난 노령 인구에 대한 국민연금을 다 책임질 수는 없는 부분이죠. 다 커버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노령 인구에 대한 본인들이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어디서든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은 어느 창에서 찾아보거나 하면은 연금, 노후 대비를 하려면 이런 3층 보장으로 준비를 한다. 이렇게 많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의 1층 보장은 국민연금으로 해결을 하고요. 2층 보장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이렇게 준비를 각자 해놔야 나중에 노후가 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1층 보장 국민연금도 과연 우리가 노후가 행복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될까요? 2층 보장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거나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퇴직연금 아니면은 본인들이 준비한 그 회사에서 연금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마 이 부분도 만족하실 만큼 연금의 수요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위에 개인연금. 개인연금도 사실은 저도 이 보험 전문가로서 보험업에 몸담고 있고 금융 쪽으로 하고 있지만 연금 준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어느 정도의 대비는 해놔야 되는 거긴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1층 보장, 2층 보장, 3층 보장으로 준비를 했을 때 과연 이 토탈 금액을 또 우리가 65 이상 돼서 나이가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이 한 달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노후가 행복할까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과연 우리가 풍요롭게 편하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200만 원, 300만 원에 한 달에 매달 연금을 또박또박 받으려면 과연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 생각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마음이.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 나는 과연 그러면 얼마나 받지? 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긴 한데 이렇게 국민연금에서 가장 최상위 계층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한 달에 한 220 정도가 가장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220이라는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어느 정도 있으신 분도 있고 아마 개인 사업을 하거나 조그만 조그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퇴직연금도 준비가 안 되실 수 있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개인연금도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준비가 안 되신 분들 먹고 살기가 사실 바쁘기 때문에 노후 대비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연금 수급 현황을 보면요. 국민연금을 가입한 우리나라가 전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수급률은 90%가 넘습니다. 거의 100%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90.1%의 가입률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월 평균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은 6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사회에서도 노후를 대비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월 평균 받는 금액은 60만 원이다. 이거 가지고 노후 준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60만 원은 평균이고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얼마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 인구가 점점점 늘고 있다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2005년부터 2023년까지 65세 이상 되시는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걸 나라에서 국민연금에서 다 커버하려면 굉장히 많은 연금을 또 뿌려드려야 되겠죠. 연금 수급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 중에도요. 연금을 다 받지는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시점과 지금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 강제적이 아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973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민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은 한 50.1%밖에 안 되거든요. 이 50.1%가 국민연금을 받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국민연금조차도 받지 못한다는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과연 행복한 노후가 글씨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행복한 노후가 보일까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후에 살아가야 될 날이 굉장히 길어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부모 스스로도 자녀에게 좀 짐이 되기 싫어서 기대는 그런 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또 자녀들도 노후 대비는 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좀 살펴보니까요. 아무래도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된다라고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뭐 스스로도 좀 어느 정도 준비는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강제성이 있는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또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고령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생산 인구는 감소하다 보니까 이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또 고갈 문제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를 좀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도 튼튼하게 준비를 해 놓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노후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이 꼭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개인연금 가입률이요. 30대에서부터 가장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50대, 60대까지 연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력해요. 왜냐하면 한 가정을 꾸리고 가정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된다면 어느 정도 노후 대비도 해야 된다는, 그리고 나이가 좀 먹을수록 사실은 50대, 아마 50대, 60대이신 분들이 노후 대비에 대한 걱정이 지금은 현재에는 가장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연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요. 연금을 굉장히 많이 가입들은 합니다. 그런데 유지율을 한번 볼까요? 유지율. 유지율을 보면은 1년 차는 90.3%, 굉장히 유지율이 높죠. 그나마 10년 차 되시는 분들은 55.2%. 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보면은 뭐 10년 납 연금으로 거의 가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연금에 10년 동안 완납을 해서 유지해 가시는 분들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절반.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사고가 나면, 아니면은 뭐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여러 가지들 이유로 30대부터 준비했던 이 연금이 10년을 유지 못하시는 분들이 절반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연금을 준비하는 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나이가 어리시는 분들, 나이가 어릴수록 좋겠죠. 나이가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노후 대비는 잘할 수 있겠죠. 30세부터 10년 납, 연금은 보통 10년 납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시니까 10년 납 큰 금액을, 아까 유지율 보셨죠. 50%밖에 유지가 안 된다는 유지율. 그러니까 큰 금액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작은 금액으로라도, 지금 당장 작은 금액으로라도 시작을 하시면 30세부터 10년 동안 돈을 납입을 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급여도 오를 것이고, 뭐 금리도 인상되기 때문에 어차피 급여는 올라갈 것이고 연봉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5년 시점에서 또다시 10년 납을 시작하는 겁니다. 계단식으로. 큰 금액을 한꺼번에 꽝 넣어서 납입하기 힘든 조건이 되면은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구자를 나누는 거죠. 한 구자 10년 납 넣고요. 한 5년 지난 다음에 또 10년 납 한 구자 넣고요. 그럼 이쯤에서 한 구자 끝나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시작을 하는 겁니다. 10년 납으로. 45세, 50세 시점에서 끝나면, 여기 납입 기간 끝나면 여기서 또 하나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부모님들 있죠. 50대, 60대 부모님들. 자녀분들한테 이거를 꼭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0대, 40대이신 분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거든요. 한 구자씩, 한 구자씩. 이렇게 해서 또 한 구자 끝나면 또 한 구자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연금이 개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연금을 타서 또 한 구자를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연금을 타게 되면 이 구자부터 또 한 구자를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부담감이 덜지 않을까요?
이렇게 시작한다면 내가 큰 금액을 한꺼번에 왕창 이거보다는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가시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은 금리가 솔직히 코로나 터지고 이후에 금리가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뭐 3.5%, 3.8%, 예전에 뭐 5%까지 막 올라갈 금리가 있었었죠. 그럴 때는 확정연금으로 연금을 준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그 확정연금으로 10년까지밖에 준비가 안 되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굉장히 이렇게 고금리로 계속 유지가 될까요? 미국 금리도 8월 달부터는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 금리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가 시장 너무 안 좋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안 좋을 때 시작해야 되는 게 바로 변액연금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변액연금 상품은 저가에서 매입을 많이 하고 그래야지 시간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액 상품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확정 보너스도 지급되는 유지가 10년 동안 유지만 딱 되면 매해마다 보너스도 주는 이런 변액 연금 상품도 있고요. 연금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노후 대비를 위해서 연금은 꼭 필요하다. 연금은 꼭 준비해야 된다. 하지만 쉽게 준비하는 방법도 있다까지 말씀드렸죠. 어떤 상품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몫인데요. 확정연금으로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60대,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은 확정연금으로 지금 당장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연세가 좀 어리신 분들, 나이가 좀 어리신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변액 쪽으로 해가지고 연금을 이렇게 조금 더 보너스도 주는 이런 변액연금으로 준비를 해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후 대비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서 하나씩 시작하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준비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연금을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개인연금을 가입하더라도 가입 기간을 다 채우는 유지율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네요. 한 55%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하는 경우는 좀 해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단식 연금 설계를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3, 40대 분들은 변액연금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확정연금을 추천해 주신다. 라고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기가 좀 어려워졌으니까요. 이런 점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체크해보시고 가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도움 말씀 주신 김경화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2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 해주시는 김경화 전문가와 김경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실속을 제가 대신 챙겨드리는 실속파 전문가 김경아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실속을 위해서 자료 잘 준비해 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실속파 전문가 김경아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볼 2부에서의 주제는 수술비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갑작스런 사고로 수술을 받게 되거나 혹은 뭐 암이나 질병에 걸려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 바로 수술비 보험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수술비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술비 보험의 종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수술비 보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나라 좀 최초의 보험의 역사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최초의 보험 증권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자료 화면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보험 증서인지 저도 한참 뭐 한자를 학교 다닐 때 배우긴 했는데 뭐 사용 안 하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보험 증권을 어떻게 제가 발견하게 됐냐면 실손보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 뭐 안 들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인 실손보험의 역사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고 막 여러 자료를 찾다가 이 증권을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나운서님, 이 증권을 보면 이게 보험 증서라고 생각 드실까요? 일단 당장 이렇게 봤을 때에는 어떤 네. 뭐 왕이 내리는 교지 이런 거 같이 생기기도 했고, 근데 또 태극기가 또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뭔가 예. 좀 광복 뭐 직후에 어떤 증서를 발급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언제 이렇게 나오게 된 걸까요? 네,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아실 텐데 뭐 네. 화면으로 보이는 거라 잘 안 보이시는데,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넘은 1897년 6월에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증서인데요. 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바로 누구누구누구 소입니다. 소. 이거 사람 보험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보험은 바로 보장하는 내용이 소였어요. 보장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제 한자를 잘 읽어서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어디 네.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큰 소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아프면 100냥, 중간 소가 다치거나 아프면 70냥, 작은 소가 다치거나 죽으면 40냥을 보장해 주는 게 이 보험 증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으로 내가 키우던 소가 소의 역할을 다 못하게 되면 몇 냥으로 갚아주는 100냥, 70냥, 40냥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궁금할 텐데요. 네. 소 한 마리가 뭐 한 냥이 얼마인지도 잘 가늠이 안 되지만 월보험료도 그냥 뭐 에피소드로 여쭤보는 건데요. 네. 100냥, 40냥 이렇게 보장받는데 한 달에 보험료 얼마나 낼까요? 이 양으로 하니까 조금 감이 안 잡히긴 하는데, 근데 예. 일단 소라는 이 동물이 네. 과거에는 우리의 재산이지 그쵸. 않았습니까? 굉장히 네. 큰 재산이었죠. 거의 우리의 지금으로 따지면 집 한 채를 맞습니다. 능가하는 재산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보험료 네, 비쌌을 것 같아요. 뭐 한 월급 정도에 가까운 준하는 수준이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이제 뭐 아나운서님이나 저나 네. 엽전으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모를 텐데요. 네. 보험료는 엽전 한 냥이 월 보험료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엽전으로 한 냥씩 납입을 하시고, 만약에 소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100냥을 보장을 받는, 그 당시에 전 재산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보험이 대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냐 하면은 한 100일 정도 판매가 되다가 상품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손보험과 수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 이야기를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보험의 초창기에는 이렇게 어떤 통계 수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을 개발할 당시에 이 정확하게 잘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나왔다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뭐 통계 자료가 생기니까 좀 더 발전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죠. 이거하고 연결해서 실손보험을 조금 저희 생활과 뗄 수 없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변천사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실손보험도 변천사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내 손 안에 여러 가지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은 실손보험의 변천사가 이렇게 쫙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말로는 뭐 구실손, 표준화 실손, 3세대 실손, 4세대 실손, 착한 실손, 막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이 앞서 보여드린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증서처럼 소에 대한 보험도 개발 당시에는 이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보험료를
산정할지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100일 만에 폐지됐다고 했잖아요. 실손보험도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면은 처음에 만들어진 실손보험 2003년부터 시작해서 아주 좋은 보험을 잘 만들었죠. 얼마나 사람들이 보험금을 받아갈지, 그다음에 보험료 얼마를 받는 게 정확할지 이게 가늠이 안 되니까 이제 세월이 흐를 때마다 실손보험이 변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왜 이렇게 실손보험의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험회사 대표라고 생각을 했을 때 70살, 80살, 90살 되신 분이 병원에 가면 무조건 다 실손보험에서 처리를 해줄 거예요. 아나운서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95세 되신 할머님이 네. 병원에 갈 때마다 100%다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보험회사 대표님이라고 했을 때 대체 얼마를 받으면 그 어르신이 병원 갈 때마다 100%다 돈을 줄 수 있어요. 네. 그 보험료를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 할머니는 제가 뭐 공짜로라도 내드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네. 그래도 보험사를 운영하려면 네. 이렇게 자주 병원을 가시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도 좀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보험회사가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80세, 90세에 계신 분들은 어찌됐건 뭐 연로해지시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간단한 사고에도 골절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보험회사 대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80살, 90살 이렇게 100세까지 되시는 어르신들한테 한 달에 5만 원? 한 달에 10만 원? 그걸로 100% 모든 실손보험을 보장해주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손보험은 저도 마찬가지로 70, 80, 90살 되면 보험료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증거인데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하니까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 신기술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병원에 내는 돈이 당연히 비싸지겠죠. 두 번째로 그다음에 위험 요인이 옛날에는 뭐 이런 재해라든지 차도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 이런 게 작기 때문에 많이 안 위험했는데 위험 요인이 증가한 것도 보험료 올라가는 기준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나머지 두 가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를 텐데요. 과도한 보험금 청구가 또 여기에 큰 몫을 합니다. 이를테면 안 가도 되는데 실비 있으니까 그냥 가. 다 타. 무조건 타. 안 가도 되는지 가도 되는지의 이 기로에서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묶여져 가지고 나는 잘 안 가지만 나하고 같이 가입한 많은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나 또한 보험료를 올려낼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3년이나 5년 혹은 1년마다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처음에 가입할 때 8만 7천 원짜리 보험이었어요. 근데 두 번 갱신하니까 이번에는 17만 원을 내라고 하네요. 8만 7천 원인 줄 알았던 실손보험이 예를 들어 17만 원을 내라고 그런다면 어느 누가 나 병원도 잘 안 가는데 이거 납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손보험의 보장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라면 30만 원, 40만 원 내도 받으셔야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60대, 70대 가면 실손보험을 버려야 하는 이런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준비한 거는요. 요거는 여건이 되신다면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 있는 캡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신다거나 아니면 검색하면 더 보실 수 있는데, 이 많은 깨알 같은 글씨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도 없는 내용들이 점점 뭔가 변화돼 가고 있다. 점점 덜 주고 보험료는 점점 올려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다는 거는 뭐 어떤 보험회사라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내가 60, 70 됐을 때 실손보험 버리셔야 되잖아요. 나는 병원 안 가는데 한 달에 20만 원이면 1년에 보험료만 24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내셨는데, 만약에 여러분 시청자님께서 병원에 잘 안 가는데도 1년에 300, 400, 500만 원을 계속 없애. 이러면 결국은 몇 년 지나면 1,000만 원, 2천만 원 훌쩍 내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실비를 버려야 하는 어느 시기가 온다. 그 시기를 위해서 실속형으로 지금 그러면 실손보험을 대한 제품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여기에 저는
수술비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자료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실손보험을 하나 갖고 있는데 지금 매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는데 야금야금 보험료가 오르긴 하더라고요. 네. 뭐 아직까지는 좀 나이가 어려서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데 맞아요. 앞으로 제가 뭐 부모님 나이가 됐을 때는 꽤 이게 금액이 많이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손보험의 변천사를 좀 짚어보니까 확실히 과거보다 점점 뭔가 까다로워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 의료비가 점점 증가하고 또 위험 요인들도 증가하는 마당에 이런 과도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서 이런 좀 손실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계속해서 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그리고 전문가님, 이 네. 실손보험 드시는 분들이 금융 분쟁 조정에 접수를 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다고 해요. 맞습니다. 왜 그런지 좀 궁금한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제가 자료 준비한 거를 보면은 뭐 숫자를 정확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느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분쟁에 관련된 보험에서 늘어나는 게 한 22%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분쟁이 왜 생길까요? 나는 받고 싶은데 안 준다고 하니까. 나는 돈을 안 받을 건데 돈을 더 줘서 생기는 분쟁은 없습니다.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주니까 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안 주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더 준비한 걸 보실게요. 이것도 역시나 꺾여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손해보험의 위험 손해율 추이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죠. 보험회사는 상품을 잘 만들어서 현명한 고객들이 준비를 해서 진짜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도록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 본래의 취지와 관계없이 그냥 막 너무 무작위로 보험금을 수령한다 이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아이코 이런 취지로 만든 게 아닌데 이런 것들에서 의견의 차이 이런 것들이 결국 분쟁으로 많이 생기게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붉은 계열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에 맞춰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도 이 추이를 보시면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과도하게 의도하지 않게 너무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시면 결국은 어디 다른 데서 돈을 끌어다가 보장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가입자들한테서 보험료를 올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고 많이 나는 것만큼이나 보험료를 올려받을 수 없다는 그래프죠. 그리고 이제 금융 분쟁 조정의 다음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은요. 파란색은요. 보험금을 산정을 하거나 지급하는데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500만 원밖에 안 준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 한 6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면책이나 부책은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면한다. 보험회사에서 보장해 줄 일이 없다. 그다음에 뭐 부분적으로 뭐 거부를 한다. 이런 것들인데 결국 보면 보험금이 제대로 안 나왔다.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다. 혹은 안 준다. 이런 것이 보험에 관련된 대부분의 분쟁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고 보험료는 점점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은 자꾸 생기고 이런다면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실손보험이 점점점 이 방향성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냥 넋놓고 있을 것이냐? 지금처럼 현명하게 경제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나이는 다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손보험의 변천사가 자명하게 보이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가족들의 실손보험 대체제로 실손보험을 대체할 만한 수술비를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 분쟁 조정의 접수권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 보험금 산정이나 과실 비율 등에서 다툼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 지급 심사를 강화하다 보니까 보험금이 지급 거절되는 사례가 또 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손보험의 인상률 그리고 손익 추이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여태까지 뭐 계속 똑같은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1, 2, 3세대로 갈수록 올라가는 인상률이 6에서 9, 14%, 그다음에 4세대 실손으로 오면 점점 올라간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손익 추이를 볼 건데요. 손해보험 손실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당연히 더 올려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상품별로 손해율도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죠. 1, 2, 3, 4대에 맞춰서 당연히 앞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실손보험 다음번에 갱신될 때 보험료 훨씬 더 많이 폭탄 맞을 거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실손보험 굉장히 어쨌든 합리적으로 나왔던 이 상품인데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버려야 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손보험 대신에 이 수술비 보험에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네, 연령대별로 자주 받는 수술의 종류가 좀 다르다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자료들인데 우선 젊은 층부터 67, 그 고연령층으로 갈 때마다 그 연령대마다 하는 수술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인구 전체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백내장, 척추, 제왕절개, 치액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연령대로 굳이 나누자면 어렸을 때는 편도라든지 척추 이런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연령이 올라가면 스텐트 삽입술이라든지 인공관절, 그다음에 뭐 백내장 이런 수술을 많이 하니까 이거를 알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수술비 플랜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어떤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나 이런 자료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단 1위를 차지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고요. 그 다음으로 척추나 치핵, 제왕절개 수술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반드시 좀 해야만 하는 수술들인 것 같아서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수술비 보험의 종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어려운 이제 문제인데 저희가 수술비를 좀 하려고 그러면 흔히들 주변에 아는 분한테 나 누가 그러는데 수술비 좀 하래 이렇게 하면 고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용어로 상해 질병 수술, 그다음에 종수술이라고 해서요. 종을 나눠서 1종, 2종, 3종, 4종 이런 것들을 종수술이라고 하고 N수술은 120, 70, 140 이런 식으로 숫자를 굉장히 크게 한 것들을 숫자 넘버를 넣어서 N수술이라고요. 그다음에 성별로 남자들이 잘하는 수술, 여자들이 잘하는 수술, 그다음에 입원이나 통원을 동반한 수술을 하느냐, 입원이나 통원을 동반하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 보시는 것처럼요. 우선은 상해질병 기본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종수술, N수술, 그다음에 조금 더 하고 싶으시다면 남녀 성비 그 이후에 입원했을 때 수술 동반하는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순서대로 그다음에 보험료 너무 비싸면 후반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술비 종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순서대로 좀 이렇게 가입하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가장 먼저 상해 질병 수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그 이외에도 내가 좀 더 준비를 하고 싶다 하면 종수술이나 N수술, 성별 수술, 입통원 수술 순서대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술비 보험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자, 보험료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느 네. 정도로 좀 합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대체 얼마가 적당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실손보험을 대체하기에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설계를 예시를 들어서 제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인 질병 수술과 백내장 이런 잘 걸리는 것들만 모아서 했을 때 70세 남자분이신데 73,000원. 그다음에 여자분은 57,000원. 70세 정도 되시면 실손보험 보험료를 10만 원 훌떡 이상 높게 내셔야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정액으로 이렇게 수술했을 때 딱 그 금액이 나오는 게 73,000원, 57,000원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실속형 전문가로서 괜찮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 예시고요. 두 번째 예시는 15세에서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수술을 모아봤는데요. 동일한 척추 수술비 해서 내용에 보시면 수술비 200에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15세 남자는 17,000원, 여자는 23,000원, 그리고 70세 남자는 5,800원, 여자는 4,900원인데 15세가 더 비싸네요. 왜 그럴까요?
15세가 되신 분은 100살이 될 때까지 엄청 긴 기간 보장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70이 되신 분은 보장해드린 기간 짧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이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시 보여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20대에 준비할 수 있는 수술비를 2만 원대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순서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들을 복층 설계를 쫙 이렇게 한 건데요. 남자분은 2만 1,000원, 여자분은 2만 원 정도. 저는 보험은 보험일 뿐 너무 비싸게 너무 퍼펙트하게 하기도 좀 그렇고요. 내가 보험료로 지불해서 아깝지 않을 만큼만 납입을 하시고 보장받는 거 한두 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장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처럼 실손보험을 대안하는데 한 2만 원 선 정도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실속형으로 준비한 마지막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고민하실까 봐 아주 종류별로 깔끔하게 플랜을 잘 구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만일 70세 기준으로 실손보험이었다면 10만 원이 훌쩍 넘을 텐데 이렇게 수술비 보험으로 준비를 하면은 남자는 7만 원, 여자는 5만 원대라는 금액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또 물가 상승으로 치료비가 오르면서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비 없이 큰 수술을 받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생활고에 시달릴 수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 챙겨보시고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알쏭달쏭 보험 Q&A,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부분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간병인 보험과 간병비 보험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 간병보험 중에서 간병인 보험이냐, 간병비 보험이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은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간병보험이 요즘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간병인 보험과 간병비 보험. 간병인 보험은 사람을 부르는 보험이고요. 간병비 보험은 정액으로 가입한 정액 금액을 간병인을 별도로 쓰시면 간병비를 정액 가입한 금액만큼 받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병인을 직접 안 부르고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간병인을 불러달라고 연락을 하는 것이고, 간병비 보험은 우리가 간병인을 불러서 쓰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를 보험사에 하면 정액으로 받는 간병비 보험이거든요. 멀리 보자면 우리가 그 인건비 상승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멀리 보자면 간병인을 부르는 보험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당장 간병인이 필요하신 분들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병비를 받으시는 보험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정액으로 간병비를 받는 정액으로 받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7년 전에 가입한 변액연금이 있습니다. 뉴스 경제 불안 소식들의 펀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부분은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거는 케바케라고 해서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답변을 드려야 사실은 맞는데, 왜냐하면 가입하신 변액연금마다 그 변액연금이 가지고 있는 펀드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가입한 그 상품에 대한 펀드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불안하다 이럴 때는 좀 채권형으로 돌려놓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금리 어떻게 될 것이다 막 발표 나고 이러잖아요. 완전히 나는 롤러코스터도 괜찮아 이러면 주식형으로 가시는데, 이게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화병 나면 큰일 나거든요. 이럴 때는 차라리 채권형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불안하시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형 추천드린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경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